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오늘은 놓치기 쉬운 교육 뉴스들을 이혜용 소장님께서 모아서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이혜용 소장님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입시와 관련된 뉴스나 교육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매주 한 꼭지씩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지금 신학기를 앞두고 또 교육 개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흘리기 쉬운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일반적인 입시와 관련된 거나 이런 거 말고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개혁 과제 1호 디지털 교육. 이제 교과서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새 정부 들어서서 장관도 취임 100일도 되고 막 공공연하게 나와서 막 디지털 하겠다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그 백단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EBS에서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개성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이미 코로나를 맞이해서 디지털화를 많이 했는데, 거기 하셨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자, 이게 디지털 교육의 물꼬를 튼 게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코로나 덕입니다. 학교를 맨날 가고 선생님하고 얼굴을 볼 수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꺾기가 힘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교육은 책을 보면서 체온이 통해야 된다. 종이를 봐야 된다. 온갖 걸림돌이 많았는데, 일단 애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적응이 된 거죠. 선생님들도 적응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디지털 교육에 어쨌든 서막이 열렸다. 그 전에 안 되고 이전 온갖 걸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제 돼버린 거야. 애들도 적응이 됐고,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들마저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됐다는데, 이거의 첫 번째 단계로 2025년을 목표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이제 교육부가 지금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선생님 지적에, 옛날에는 그 디지털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한테 도구도 주고 온라인도 다 설치하고 했는데 이 기술적 한계가 여전히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좀 넘어서 가지고 맞춤형까지 되는. 옛날 디지털 교과서는 그냥 PDF를 보여준 거야. 일괄적으로 그렇죠. 똑같은 종이로 된 거를 보는 게 아니고 PDF로 태블릿이나 PC로 봐. 방식은 선생님은 수업을 해. 근데 애들은 종이에 종이책이 아니고 이걸 본 거죠. 그냥 종이를 그대로 그냥 그 그렇지. 패드로 옮긴 거랑 다를 그런 경우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개별 학습이 될 정도로 아이들마다 진도가 다르게 하고, 예를 들면 나는 변성암을 배우고 있고 우리 PD님은 화강암을 배우고 화성암을 배우고 있어. 그럼 각각 찾아봐가지고 본인이 나는 이미 화성암은 알아. 나는 이걸 배우고 생성 과정도 해보고 구분하는 방법도 자기가 이렇게 디지털로 해보는 거죠. 거기까지 갔고, 그 플랫폼을 이제 안정적이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요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1학년 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또는 초등학교 때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테스트 본 거 또는 과제로 수행한 게 어딘가에 클라우드에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보관이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가 하는 걸 보고 또 시험 봐가지고 평가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개별화된 디지털 기기에 한 게 어딘가에 기록이 돼야 돼. 근데 아직 우리 교육부에는 이게 통합 클라우드가 없어요, 서버가. 근데 그것까지 구축하는 게 같이 진행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A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는데,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한 개도 모르고 그때부터 알아야 돼. 너는 어떤 애니? 넌 몇 점을 받고 어떤 성적을 받았었니? 이런 거. 사회를 좋아하니? 그걸 새로 호구 조사를 해야 돼.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이제 요게 이제 거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영재원을 선발을 하거나 영재원 교육을 할 때도 시험 한번 띡 봐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창의적인 이런 측면이 있고, 얘는 예술적 영역에서 그게 가능하고, 얘는 글을 쓰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고, 얘는 과학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예비 후보들이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뭐 인터뷰를 해서 뽑는다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구축되는 걸 25년까지 한다라는 거죠. 좀 큰 학원들이나 좋은 곳들에서 왜 관리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좀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원들이 관리하는 건 꼴랑 성적 관리니까 인격이 없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사교육을 해봤지만 이름은 몰라도 아니 저기 얼굴은 몰라도 누군지 몰라요. 성적표를 보면 아는 경우가 있어. 애가 성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되게 슬프네요, 안 좋은 그거는 겁니다. 진짜. 그건 아니, 그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애가 열심히 창의적으로 뭘 했는데 선생님의 뇌에 있는 뉴런만 기억해. 선생님이 바뀌었어. 퇴직하시거나 어디로 딴 데로 전근 가시면 내가 한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이든 AI든 간에 내가 해왔고 성장한 과정들이 기록이 돼 있는 것이. 그게 쉽게 사실은 좀 보실 수 있겠네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걸 우려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디지털 교과서를 보통 이제 시중 사교육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쓰기도 그때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근데 종이 교과서도 사교육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종이는 사교육이 만들어도 되고 검인정이니까 어차피 국가가 만들지 않아. 그렇죠. 종이는 출판사가 만들어도 되고 디지털은 안 되냐.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였는데 사교육의 좋은 컨텐츠가 공교육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공교육이 그걸 잘 가리키면 굳이 학원을 또 방과후로 다닐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융합이 되고 공교육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자기 의견을 펴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 종이책은 사교육이 만들어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디지털 콘텐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학교의 인프라가 부실한 게 좀 있다. 걱정된다. 그게 뭐냐면 아직 인터넷 와이파이가 잘 끊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뭐가 문제냐면 역시 학교의 폐쇄성인 거죠. 아까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도 개별 학교들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개인정보란 미명하에. 그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써야 되는데 휴대폰을 걷어가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제가 보기에 미필적 고의로 못하게 한 게 아닐까 뭐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되려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21세기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에서 그것도 인터넷 강국에 K 문화를 선도하는 이 한국에서 세상에 와이파이. 학교에 이게 디지털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저는 뭐 25년에 완성된다가 아니고 그때 본격적 시작이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 길은 안 가면 안 되는 길이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지난 1월에 다룬 거 중에 지방대가 다 망해간다.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이주호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방 대학의 운명은 지자체가 결정하게 하겠다. 자율권을 대폭 주겠다. 물론 이거 국회를 통과해야 되긴 합니다. 사립학교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뭐 산 넘어 산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네가 죽을 일이잖아. 그럼 자기네가 어떻게 살 방도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정부가 우리를 살려내라 이런 말도 안 돼. 애들이 없는데 대학을 어떻게 살려? 다 노인 대학으로 바꾸든가. 근데 이제 요 기사는 제가 눈에 띈 게 충북에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청주대, 극동대, 중원대, 교통대 요 학교들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나름 모여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몇몇 특성화 학과들, 그래서 이제 항공 관련된 과에서는 조종사 미래 융합 심화 과정 이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해보자. 그다음에 항공기계 분야의 바이오 로보틱스 과정 또는 3D 프린팅을 위한 항공기 부품 제작.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서울대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특화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곳은 살려야 돼. 교통대도 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임상병리 관련해서는 역량 강화
하기 위한 과정. 그다음에 지역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지역사회 공유 협력을 통한 법의학이나 과학수사 파트. 왜냐면 서울에 KCSI가 있으면 뭐해? 요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하는 거 필요하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뭐 해부를 하거나 아주 심각한 거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서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 CSI에도 봐도 전문적인 자기 한 분야가 있으면 지문만 분석한다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괜찮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의 임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해보겠다.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충북 같은 경우가 충북 지역을 뭘로 만들 것이냐 이런 같이 고민한다면 해결책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대학들의 좀 자발적 고민도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가 발표되면서 한동안 뜨겁게 달구었던 이제 대학 중도 이탈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별로 보면 막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서 이제 보니까 서울대가 66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인문 계열에서 자연 계열에서 275명이 중도 탈락을 해서 자연 계열 비율이 80%고 연대도 72.7%고 고대도 76%. 평균이 뭐 이대, 외대, 시립대까지 해서 61.7%가 이과 편향이 강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사 내용은 의대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의대 가는 게 죄인가? 갈 수 있으면 가도 되지. 가고 싶은 걸 나 의사 되고 싶은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네 개인을 희생하라. 그럴 순 없죠. 뭐 그럼 누가 말려. 어른들이 잘못한 걸 남한테 떠넘기려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거 보고 충격받은 게 어쨌든 서울대부터 시립대까지면 서울에서 잘 나가는 대학인데 우리가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 할 때 요까지예요. 네. 딱 이 메이저 서울의 종합대학인데 거기까지 모집 인원 중에 무려 7,111명이 중도 이탈을 했다. 뭐 이거 누가 큰 죄냐? 저는 일단 대학이 제일 큰 죄다. 대학이 메리트를 안 준 거잖아. 대학이 1학년들 오면은 적극적으로 뭐 아까 고등학교 우리가 비난을 했지만 대학도 마찬가지죠. 학교장님 상담도 하고 야 우리 과는 이런 전망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장점도 있으니 고민해보자. 그리고 막 갈등, 진로 갈등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연애 문제일 수도 있고 술 문제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걸 해결도 하면서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흘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이걸 몽땅 마치 애들이 의대 가기 위한 이기적인 나쁜 애들의 문제야 이렇게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비난을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로만 국한해 보면 203명인데 근데 이제 이걸 쭉 지역별로도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 의대도 3년간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2명 이상은 그렇네요. 그만뒀다는 얘기고 저 친구들은 사실 뭐 서울 의대를 나와서 연대 의대를 가려고 그만두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게요. 진로가 안 맞아. 안 맞는 것이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가톨릭 의대가 5명 그다음에 울산 의대가 2명 가톨릭 서울대보다 울산 의대가 작은 이유는 뭘까요? 청원 조금 적을 그치, 때 뽑은 40명밖에 안 뽑아. 성대가 1명, 연대의대 1명. 연대의대가 학생 관리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중에 203명 중에 서울대 여기 서울권 의대 중에 1, 2학년인 예과생이 88.4%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잘못 온 친구들이 많은 거야. 그 남들이 막 1등 해가지고 의대 간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는 왠지 아닌 것 같아. 늦게 알았다든가 뭐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갔는데 아니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대가 3년간 245명 더 많이 그만뒀어요. 3년간입니다. 이 의대는 한 해만이고 네, 우와. 한의대는 인원도 의대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245명이 그만뒀고 역시 예과가 88%고 치대도 3년간 165명 치대는 700명이 채 안 되는데 165니까 무지 많은 거고
87%가 예과고 수의대가 225명인데 91.8%가 예과대니까 수의대는 아마 애들이 의대 가려는데 좀 모자라서 일단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소를 보고 놀랬을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저거죠. 과학기술원 대학이 국립이죠. 전부 다 우리나라 4개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그래서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고 유니스트가 울산이고 지스트 광주고 디지스트가 대구인데 포항공대하고 저기 한전공대는 포항공대는 사립이죠. 그리고 한전공대는 뭐 국립이라고 하긴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한전이 주도하에 만든 거니까 아직 여기 계열은 들어가지는 않는데 요 4개의 과학기술원 대학교에서 올해 한 해만, 작년 한 해만 187명이 그만둔 거야. 근데 카이스트에서 100명이 그만둔 거예요? 카이스트가 7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매우 결단을 내리고 가는 학교잖아요. 대전까지 내려가고 자기는 이걸 하겠다는 확실한 신념하에 간 거고 과고생 비율이 높고 과고나 영재고생 비율. 그럼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재고 가고 준비하려고 사교육을 하고 그 어마무시한 입시를 치르고 합격을 해서 거기까지 다 다닌 거잖아. 그래놓고 느닷없이 그것도 카이스트 가면은 뭐 웬만하면 부러워할 만한 학교를 간 다음에 꼴랑 그만둔 거니까. 뭐 유니스트나 나머지는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되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그런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의대 편향을 누가 말릴 것이며 그 다음이 어른들이 아무리 이공계가 중요하다고 그럼 지가 하지. 자기가 노인대학을 가시든가 그 뭐 애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기대와 무관하게 정시를 늘려서 진로 고민을 더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이 번창하면서 학생들의 뭐 미래나 이런 거보다는 장사 속에 어쨌든 영재고 반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가면 다 좋다. 거의 무슨 영재학교나 과고는 신계야 신계. 가기만 하면 다 해결돼. 만능.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혹세무민해서 보낸 그것도 대전 이런 데 몰래 보내놨는데 가봤더니 옆으로 개천 하나 흐르고 공부에 전념하게 되는 허허벌판 있고 중고등학교 때도 갇혀 살았는데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만만치 않은 그런 구조의 아이들을 내몰고 이렇게 하여튼 이건 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것도 의대 편향인 거죠.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제 의대 정원 논란이 드디어 가시화됐어요. 그 코로나 한참 중일 때 의사가 부족해서 코로나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다 그래가지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그 지방 의대를 늘리겠다 뭐 이래 했는데 이제 막 그 와중에 삭발하시고 이러면서 막았죠. 그때 논란인데 여전히 계속되겠죠. 해결된 건 아니니까. 일단 그 또 기사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더라고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이게 4분 다 의사인데 아마 현재 의사들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반대 측 2분인데 한 분은 전국 의대 교수 협의 회장 님이신 분이 이제 어쨌든 의대 교수 협의회니까 가르치시는 대표죠. 이분이 의대 정원을 늘려도 기피학과나 기피 과들이나 지역 의료의 격차 문제는 해소하기 어렵다. 왜 저런 주장을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왜 의사들 논리로 의대 정원 늘려봐야 어차피 소아과는 안 간다. 산부인과 안 간다. 왜 저런 주장을 할까요? 본인들이 늘리면 가지 않을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늘려도 전부 다 피부과랑 성형외과 간다는 거예요. 늘려도 피부과 성형외과를 가지 늘린다고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대안으로
대학병원의 수가를 조정해줘서 그러니까 함부로 대학병원을 못 가. 저는 이거는 동의합니다. 감기 걸리면 대학병원을 가자. 세상에. 그래서 대학병원 오는 걸 되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가격도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병원은. 감기 걸린 애를 대학병원 끌고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고. 맞춤형 핀셋 지원. 저는 저거는 반대입니다. 맞춤형 핀셋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부인과가 부족하면 산부인과에 엄청난 지원을 해줘라 이런 건데 정말 핀셋으로 세밀하게 그런다고. 저 문제 저 일단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근데 저거는 요 밑에 찬성하시는 분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왕창 늘리면 이제 성형외과가 못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성형외과 피부과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네. 이제 벌이가 옛날만 못하니 당연히 이제 소아과나 여기까지 온다. 이게 차고 넘쳐서 내려온다. 낙수 효과가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더 좋은 데로 갈 여지도 있겠죠. 뭐 이런 반대 논리가 있고요. 대부분의 의사들, 개업의나 반대하는 논리는 저기가 되게 많은 저희가 다수인 것 같아요. 일단 수가부터 올려주고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아마 저기 의사 시험 보는 데인 것 같아요. 의료계 내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OECD 지표만 보고 무조건 늘릴 문제는 아니다.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 얽힌 문제가 뭐냐를 얘기해야지.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는 의학 교육을 통해 정말 한심한 얘기죠. 사회적 책무를 그래서 멀쩡한 애를 놓고 야 너는 책임 있는 의사니 강제로 너는 수의과를 해라. 이게 뭐 북한이거나 이거 안 되면 아우지 탄광을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슬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모니터링을 통해 10년 주기로 정원을 조정한 부족할 것 같으면 늘렸다가 무슨 고무줄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절충안으로 연대의대 교수님이 이게 왜 절충이냐면 공공의대는 반대하는데 정원은 늘리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안은 뭐냐면 공공의대를 늘리자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정부가 늘릴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서남대를 없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원이 49명이 줄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못 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서남대에 남아 있었던 TO를 그냥 공공의대로 만들어서 하자. 이게 정부 안인데 이제 이 연대의대 교수님은 뭐라고 주장하시는 거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의대 정원 자체를 늘려라. 그 49명을 예를 들면 필요하면은 그 작은 대학들의 인원을 좀 늘려줘서. 근데 이제 의사분들, 교수님들 보통 얘기하는 게 또 80명은 돼야지 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40명짜리 의대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늘리는 건 찬성하는데 공공의대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350명이네요. 350명을 좀 환원하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5년마다 미세 점검해서 약간씩 조정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이제 전폭적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저분은 보니까 의료윤리 이쪽 관련되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의사제나 공공 임상 교수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 그러니까 지역 의사제는 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데에서 한 10년 정도 우리 동네에 의무적으로 근무해라. 뭐 이런 거 이거고 공공 임상 교수 제도는 필요한 교수 인력을 선발한 다음에 이제 공공 관련된 쪽에 돌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나중에 그걸 토대로 왜냐면 가르칠 사람도 없고 뭐 이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꼴랑 뭐 49명 해봐야 뭐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맞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그쪽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당근 정책을 좀 먼저 펴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충이나 반대쪽 입장에서 어쨌든 절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또 찾아봤어요. 기사 찾아봤더니 의사 수가 부족하냐 남냐 이거 가지고만 이제 토론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안 부족하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 1위래요. 그 외래 진료 건수가 14.7회로 그래서 안 부족하대. 저거 완전히 과잉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면 그게 의사 수가도 안 올려주고 재정 지원이 약해가지고 월급이 적어서 미국이나 일본 의사처럼 돈을 벌려면 진료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7회가 나왔다? 그러니까 야근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지. 의사가 저렇게 저게 이제 OECD로 해보니까 주당 50시간쯤 돼요. 저것만 근무하는 것만. 그럼 공부는 언제 하고 학회 준비는 언제 하고 휴식은 언제? 거기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강의는 언제 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걸 어떻게 논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 수가 적어서 많이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의사들 수가도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만약에 저걸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오니까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고 공부도 해야지 그러고 만약에 주 30시간만 진료를 본다 그러면 외래 진료 건수가 막 7회, 8회로 줄면 9회로 줄면 부족한 거 맞잖아요. 네. 근데 저 가만히 봐도 앞뒤 논리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분이 주장하시는 거 보니까 미국은 1000명당 의사가 2.6명인데도 안 늘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후진국이잖아요. 의료 후진국. 그렇죠. 미국이 의료에 관련해선 세계 최하위 후진국인데 어떻게 그걸 예를 들냐 이런 거고. 근데 한국은 비교해 보면 2.5명이야. 근데 그게 한의사 포함이에요. 한의사 빼고 나면 1.9명이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의사 되게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1.9명이고요. OECD 평균은 3.4명 정도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반도 안 돼. 근데 늘려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의사분은 2010년 대비해서 2019년 약 10년 정도의 1인당 업무량이 30% 정도 증가한 건 현실이다. 그리고 뭐 50시간 빡빡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수술 잘못 걸리면 하루 종일 하고 못 쉬고 또 그렇죠. 이게 또 부족한 외과 의사들은 그런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거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인구 센서스 통계를 보면은 2041년이 고령화 최고 정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업무량이 최고일 거로 보이는데 그걸 감안하면 그때 당시 2040년도가 되면 현재보다 약 27,000명 정도가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본이 2019년이 이제 일본은 30년 정도가 정점이래요. 그래서 1,600명을 의대를 증원을 시켰어요. 근데 일본 인구가 뭐 우리보다 2배밖에 안 되는데 2배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일본 의대 입학 정원은 9,419명입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입학생이 7.4명이야. 한국은 10만 명당 5.9명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건 이건데 의료인을 뽑았는데 비의료적 부분으로 유출되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야. 맞네요. 그래서 이분이 든 대표적인 비의료적 부분이 성형과 미용인데 피부, 성형. 아니 그러면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대비해서 미리 좀 더 뽑아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여기서 누구 말이 맞냐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는 교육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의대를 늘려야 된다. 우리 고통받는 고3 재수생, 3수생 저깟 의대를 가려고 크게 고생을 하고 있는 애들이 가가지고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변호사, 판사, 법조인 늘려가지고 혜택을 본 건 국민이 받죠. 본인들이야 뭐 평균 임금이 줄었을 수도 있고 원래 하지도 않던 업무를 변호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의사도 중요하고 의사만큼 법률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쪽은 됐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의대 간다고 막 개고생하는 애들을 보면 적어도 1번만큼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입시 문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저같이 소박한 그 의료를 당해야 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선 사실은 뭐 공급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수요와 공급을 시장의 원리로 안 하는 이런 게 사회주의인가 우리나라?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늘어야 되고 거기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서울대가 요즘 아주 바쁩니다. 서울대가 그 입시안 개혁을 두고 그 어떤 분은 아이비 토론에 나가시고 어떤 분은 이제 여성신문에 글을 쓰신 건데, 제가 제일 입시 파트에서는 제일 이제 실력 있고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보는 분인데, 김경범 교수님이세요. 서울대 서반학교 교수님인데, 그 우리나라 학종이나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반석 위에 올리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리 이런 거 다 만드신,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 핵심 부분이신데,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취임을 해가지고 내신의 절대평가는 전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1학년들 내신 절대평가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의사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건 좋다. 자기도 찬성한다. 근데 수능은 손을 안 대겠다. 그러면 애들은 어떠란, 이 모순을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신은 절대평가인데 수능은 상대평가인 모순은 곧바로 뭐로 직결되냐 하면 수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왜? 내신이 ABC가 되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올 1등급 받으면 100% 의대 간다. 뭐 이런 게 보장이 돼 있었는데, 이게 A가 너무 많아지니까 면접이 빡세질 거고, 대학 입장에서도 블라인드까지 하면 얘가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일반고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고도 이제 마음껏 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확실한 거, 한 줄석이 되는 수능의 몰빵. 이렇게 상위권이 수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저도 100%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실이 붕괴되고 교육은 사라진다. 90년대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죠.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꿔라. 그러니까 교육 수능 개편을 그 입시는 조금 바꾸겠다. 미세 조정하지 말고 완전히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혁명을 하자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시를 정시로 통합하자. 왜냐하면 이 주장은 왜 폈냐면, 수시는 3학년 1학기에 끝나. 네. 그럼 2학기 때 수능 본 애들을 빼고 나머지 애들은 멍 때리고 노는 거잖아. 그게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다 뒤로 수능으로 통폐합을 하고 정시로 통폐합을 하고, 이제 이건 대학의 자율이지만 상위권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나 상위권 대학이나 의대는 시험 볼 때 반영하는 요소가 3개인 거죠.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보고 면접도 빡시게 봐라. 근데 이제 나머지 중하위권 대학은 굳이 수능 안 봐도 되면 대학 자율이니까 내신과 면접만 보면 수시도 되고 정시도 같이 겸하는, 이렇게 통합 안으로 가는 게 본인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돼서 이 정책을 펼라 그랬는데, 느닷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옷을 벗으셨고, 그 뒤에 이제 조국 장관 사태로 갑자기 수능 40% 완전 역주행을 하셨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공약이 정시를 더 늘린다로 갔다가 지금 느닷없이 또 이제 이주호 장관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이제 완전히 다시 학종 중심인 완전 전면 개혁으로 가겠다는데, 입시는 무서워서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은 장관도 아니시고 현직 입학 본부장도 아니시고 더더군다나 대통령도 아니셔서 아마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닐까. 저는 이 방향으로 저는 길게는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2028 지금 중2 애들이 대학 가는 게 2028이니까 그때는 실현이 안 되지만 적어도 지금 한 초등학교 저학년들 디지털 1세대라고 봐야 되는 그 학교 그 학년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이제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고 학생 수는 점점 더 줄고 뭐 아이비도 조금 더 도입이 되고 수능 무용론이 조금 더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아마 그 다음 버전에서는 갈 방향은 이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특히 지금 중2, 중1, 뭐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님들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되는 2028 입시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놓치기 쉬운 교육 뉴스들 이혜영 소장님께서 모아 오셨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